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2월 19일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 23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예고. 김보라 기자가 비즈왓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저도 이 사업보고서 공시가 아마 3월 초부터 아마 3월 15일 정도부터 3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공시가 될 거로 예상하는데, 미리미리 숙제하는 기업은 별로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저는 스루프 회계로서 2023년도 기업체들의 경영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개인적으로 3월 중순까지는 좀 놀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런 건지 스루프 타임즈를 파트 2까지 하는 날이 많아지네요. 12월 결산법인은 4월 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좀 옛날에는 3월 중순까지 였는데 또 보름 정도 늦춰준 것 같아요. 요즘 뭐 우리나라 이 경영이 안 좋다고 해서 이런 거를 자꾸 연기시켜주고 그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CB 자금 조달 사용 내역도 충실히 기재해야. 그래서 금감원은 재무사항 쪽으로 뭐 12개 항목을 좀 잘하라고 이렇게 예고를 했고, 비재무사항은 조달된 자금의 사용 실적과 합병 등의 사후 정보 등 이런 거를 좀 자세히 공시를 해라, 이런 걸 요구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재무제표 내부 통제 등 항목 충실히 적어야 라고 소개를 했는데, 요약, 연결 재무정보, 재무제표 제작성 사유, 대손 충당금 설정 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 계약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CB로 확보한 자금 사용 내역 충실히 또 기재한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현금 흐름으로서 또 파악할 방법은 있습니다.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면서 제가 또 현금 흐름도 분석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파악할 수 있긴 있겠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은, 재고자산 현황은 쭉 그동안에 주장해 왔지만은 유형자산 흐름 양식과 같이 입출고 및 대체 등을 포함한 양식으로 공시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주계약 현황은 회계기간 개념이 들어간 수주 잔액이 표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싶어요. 또한 수주 계약 완료액은 매출액과 일치해야 될 것입니다. 수주산업인 경우,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 건설업 같은 경우, 이게 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영 생뚱맞은 수치들을 공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는 제조원가 공시를 부활시켜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만 뭐 주가가 뭐 올랐니 내리니 코리아 디스카운트니 뭐 이런 얘기를 해본들, 근본적으로 회계 투명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 한은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도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스루프 회계로 분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분식회계 여부가 재고자산, 특히 재고자산 분야의 분식회계인데, 그것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분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회계 투명성에는 스루프 분석이 크게 기여한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원가 회계 자체를 저는 분식회계 분야로 광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재고자산하고 스루프 관련해 가지고 분석하다 보면은 분식회계 여부가 눈에 띄게 되는 경우가 아주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어저께도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스루프 회계 의사 결정 이런 거를 뭐 전화상에 뭐 가끔 문자 뜨고 문자 하는 거를 끊을 수도 없고,
뭐 잠깐 그건 그거고요. 스루풋은 자간 무조건 스루풋을 올리는데 최우선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TI5라는 그 세 가지 변수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비교 가능한 진정한 상대는 없어요. 다른 모든 방법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 원가에 매달려 헛수고를 해오고 있다고 감히 강하게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배부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품 생산에 직접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면 그것을 제품의 원가라고 할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배부는 언제나 현실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면밀히 들여다본다 한들 원가 회계의 가공비 배부 자체가 언제나 현실을 왜곡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원가 회계의 문제를 지목할 용기 있는 자는 아마도 금감원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틀린 왜곡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면밀히 그 공시를 하라고 해 본들 그걸 못 잡아내죠. 스루풋 회계 외에는 그걸 잡아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스루풋 회계를 금감원 애들한테 이게 이제 이 면밀히 이 점검하는 도구로 어떻게 좀 팔아볼까? 이런 생각도 있지만은 아마 문전박대 당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난다긴다 하는 금융 전문가들한테 그 일개 이름도 없는 중요한 거는 이름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없는 놈이 와서 뭘 어떻게 해보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결국 파워 게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 게 없는 일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저와 같은 입장은 알아줄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우 어려운 거죠. 그건 뭐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만은 이런 SNS라는 그 인터넷, 유튜브라는 세상을 만나면서 제 목소리를 지금 갈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물론 구독자도 별로 잘 늘지도 않고 특수한 분야라서 그런지 몰라도 또 흥미를 느낄 만한 어떤 대중적인 콘텐츠도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걸 알면서도 저의 그 꼰대 늑다리의 그 정열을 여기에다가 지금 쏟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서론을 길게 또 좀 풀어가 봅니다. 탈 많은 프레폼법 1등 아시아서도 입법 바람 불지만 한은 공회전하고 있는 중이다. 박소정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일본 JFTC 빅테크 독과점 규제법 제출 움직임. 1기준 제시하면 아시아 지역 파급 무시 못해. 호주 등도 입법 움직임. 한국 거센 반발에 일단 멈춤 이렇게 돼 있고 무조건 흉내내면 안 돼. 그거 대립이 필요한 법 학계도 양분이 돼 있다. 1경쟁당국 빅테크 독과점 규제법안 곧 제출할 예정이라는 얘기고요. 이 독과점 문제라는 얘기인데 주로 그 구글이나 애플 이런 거 애플리케이션 앱스토어, 브라우저, 검색, 운영체제 등 네 가지 서비스 분야에서의 독점 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우리나라하고도 좀 유사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돼 있고요. 호주도 올해 입법이 관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공정위가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학계에서도 양분이 돼 있다. 최대 우려점은 M1이라는 게 뭔 뜻인지 우리나라에 이게 표준어로 쓰고 있나요? M1 국내 빅테크 잡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산업조직학회장인 권남은 건국대 교수는 우리는 전 세계에서 드물게 국내 플랫폼이 글로벌 플랫폼과 성공적으로 경쟁하는 나라다. 이런 거에 애매하게 국내 그 빅테크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한 게 이번 논란의 원인이라고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정부 쪽에 규제하려는 그 방향에 찬성하는 교수는 왜 익명을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이 유독 과도하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그 소비자라고 그러나요? 이런 소비 시장을 그 특성을 뭐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한국이 인터넷을 일본보다 우리가 잘 쓰고 빨리 쓰고 그렇게 또그 네이버라든지 이런 그 포털이 생기고 브라우저도 우리나라 만의 브라우저를 만들어내고 물론 이제 미국 기술 기반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이 인터넷 테스트 베드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이란 게 원래 그 방위 산업으로 미국 국방부에서 발전시킨 거기 때문에 이거를 상업화하는데 어디 테스트할 만한 나라가 있냐 그러면은 미국에다 하기에는 너무 넓고 그러면은 어디가 좋겠냐. 그래서 한국이 딱 알맞은 테스트 베드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쓰면은 성공할 확률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때 이후로 한국은 여러 가지 신제품에 대한 테스트 베드 나라로 유명한 나라가 됐죠. 럭셔리한 뭐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성공하면 딴 나라 가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런 거를 좀 잊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플랜 A밖에 없다. 플랜 B라는 건 없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국방 지도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알렉산더 워드와 폴 맥니어리가 폴리티코에서 보도를 했는데 앞에 그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뮌헨에 도착한 JD 벤스 상원의원 오하이오 주 모양인데요. 키이우의 전투를 지지하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고 미국을 보호할 충분한 무기를 동시에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유럽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조금 더 자급자족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아저씨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들이 나서야 합니다. 동아시아에 초점을 맞춘 미국 정책의 중심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할 때 유럽인들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중국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는 동아시아 정책은 안 없앨 거다 그런 얘기죠. 언제부터? 언제부터 그랬냐 이게야. 언제부터? 짐 리시 상원 외교위원회 최고위 공화당 의원입니다. 전쟁은 한쪽이나 양쪽이 모두 지칠 정도로 싸운 뒤 자리에 앉아 얘기할 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우크라이나전에 참전은 직접 안 하고 나토도 참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동맹이 아니니까 나토 동맹에 우크라이나는 안 들어와 있으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 있는 나라고 하나의 또 완충 역할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일반적인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뺏긴 땅을 그대로 그걸 국경선으로 해가지고 평화 휴전 협정이라든지 평화 협정이 종전 협정이 일어나서 끝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 상원은 통과된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600억 달러 이게 없다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압박하기 위해서 이 순간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하원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 그거 보이콧하기 위해서 2주간의 그 휴업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휴업을 한다는 얘기는 휴식 기간을 갖는다는 얘기는 요게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최대의 파업인 모양이네요. 그러면 지질 끌면은 2주 안에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그 다시 찾은 땅도 다시 뺏기고 뭐 그러는 상황이 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잠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기네 나라 힘으로만은 지키기 어려우니까 서방과 미국 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구걸 외교라고 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은
나토 입장에서도 국방비를 올려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 그 한국 전쟁 때, 자, 그 방위 조약이 맺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어,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죠. 그때는 그러면 왜 했느냐? 동맹도 아닌데 그거는 미소 냉전 45년에 미소 냉전이 시작이 됐다면 5년 후에 한국 전쟁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소련한테 저 한국 한반도 땅을 내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 이 참전을 하게 된 거로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있는데 제가 소제목을 원안의 38선 반전 효과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한미 방위조약은 휴전협정 후 53년 8월 8일에 가조인 후에 10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하셨나? 어쨌나 모르지만 10월 공식 조약 체결을 해서 한국이 공격을 당하면은 미국이 공격을 당한 것으로 인식을 해서 자동 참전 쪽으로 완전히 코를 꿰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도 되는데 또 다른 해석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그 북신 통일을 얘기하니까 아니 이거 진짜 그 저기 움직이면 곤란한데 해가지고 저기 먼저 제안을 했다고 그러죠. 방위조약을 미국이. 그래서 그 내막 방위조약의 내역을 어떤지 모르지만은 공격적인 표현은 하나도 없는 거죠. 공격을 당했을 때 이렇게 한다. 만약에 남한 쪽이 공격을 한다면은 미국은 손을 끊을 것이다라는 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한미일 동맹 쪽에서는 공격 조항이 들어가는 것 같이 언뜻 비친 것 같은 기분도 들거든요. 그러나 먼저 선제 공격은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모르죠. 그거야 모르죠. 그 암살 침투 작전 같은 거 하는 거는 우린 그 저기 그 뭐죠 공식 그 선전포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야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국이 아니라서 공식적으로 참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토는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 그동안 갈고 닦은 한국의 방위 산업이 속전속결로 무기를 수출할 절호의 기회로 다가왔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도 러시아 등에 팔려나가고 있다. 하마스 그 전쟁 거기에도 북한죄가 보인다고 그러죠.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크게 넓게 봐서는 미국의 태평양 횡단 후 대륙 진출의 교두보는 여기 한반도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왜 그 개성은 잃고 그다음에 이쪽 그 강원도 쪽은 더 올라갔느냐 휴전선이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남한은 발전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화천 그 수력 발전소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뺏어 가지고 남한이 전기를 써야 되니까 동부전선은 한국군이 맡고 그다음에 서부전선은 유엔군이 맡았는데 유엔군은 밀린 거예요. 지들 나라 싸움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개성 38선은 개성까지 그 남한 땅이었는데 개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대신 이제 강원도 그 화천인가 그 수력 발전소를 그 차지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수많은 그 이 휴전 그 휴전 전에 그 고지전이 많은 인명사상이 났던 그런 또 한국 전쟁이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태평양까지 건너와서 감까지 와서 일본까지 왔는데 이 대륙을 좀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대륙을 들어가는데 이 상륙을 하면은 이미 늦다 이게 상륙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 미국의 그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의 육군은 별로 없어요. 해군하고 공군이 많지. 근데 이 한국에는 주한미군 중에서 육군 병력이 꽤
더 많습니다. 공군보다도. 해군은 없어요. 주한미군 중에. 그 일본에 다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태 때 육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관 이 대륙하고 연결돼 있고 이런 한반도 상황은 우리나라도 육군이 엄청 수가 많아야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그 전쟁의 양상은 자꾸 뭐 공중정식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뭐 드론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죠.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어디 적당한 지도를 못 찾았는데 일본이 이 저기 그 영토 넓혀 나가는 그 순서의 그 지도를 그냥 가져와 봤어요. 어, 요렇게가 어, 여기 동아시아 쪽만 동북아시아 쪽만 보면은 일본, 한국, 만주 여기 세 군데거든요. 그러면은 소련 애들하고 협의할 때 어, 일본이 패망하고 손 들 때 소련은 내려와야 되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내려온 거 성공했으니까 옛날에 하얼빈까지 여기 소련 러시아 애들이 다 내려왔던 데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더 내려오겠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이제 한반도까지 다 내려오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안 돼. 그러면은 딱 봐라. 미국이 좀 양보하더라도 여기까지 38선까지만 소련이 내려오고 우리는 미국은 38선 이하 남한으로 진주를 할게. 이렇게 합의가 돼서 38선이 거진 거라며요. 음,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조치 공경에 처한 중국 경제에 몰아붙였다. 중국 지도부는 이미 많은 경제 금융 문제를 안고 있다. 포브스 재팬에서 밀턴 에즈라티라는 사람이 보도를 했는데요. 미 의회는 거기에 두 개의 과제를 추가할 자세다. 우선 중국 생명공학 기업과의 정부 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다. 동시에 하원에서는 강제 노동과 관련된 중국 제품의 수입 금지를 엄격화하는 조치가 거론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중국 경제에 큰 데미지는 안 주지만은 힘들 때 때린 놈 한 대 더 때린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위구르 강제 노동 뭐 이런 거가 이미 법이 돼 있지만은 더 좀 더 이 한 대 그 뺨때기를 한 대 더 때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런 쪽으로 하니까 중국이 죽을 맛일 것이다 이런 얘기일 거고 이런 그 미국의 정책은 초당파적인 거죠. 내부적으로는 민주당 대 공화당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지만은 미국 국익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이 방법에 약간의 그 정책의 차이는 있을진 몰라도 미국 국익을 위한 거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런 얘기죠. 미국은 이 점을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겁니다. 지금 뭐 4월 달에 총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무슨 뭐 복수 추천이니 단수 추천이니 있다 이 얘기나 나오고 총선에는 그 국방이라든지 외교 문제를 거론하는 정책 뭐 이런 거는 총선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내치를 하는 것도 국방이 안전이 되고 외교가 그 우리나라 그 안보가 확실한 상태 때에 우리 뭐 내부 정책이 어떻다 저떻다 따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총선의 그 수준이 허구한 날 뭐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거 가지고 얘기해 가지고는 수준이 뭐 항상 밑바닥 수준에서 노는 그런 총선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그 중공한테 손을 내밀었을 때 거절할 수 있었느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겠죠. 그러니까는 모택동 이후 등소평이 도광양해라고 해가지고 손톱을 숨기고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건데 그걸 시진핑이가 지금 완전히 그 발톱을 드러냈다가 자, 네가 그러길 내가 우리가 기다렸어. 그래서 지금 죽이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수출 감소보다 심각한 것은 부동산이 그 무너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방정부 채무, 이것도 그래서 금융이
또 휘청할 것 같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죠. 대압축이라는 제목으로 코너 더커티가 뉴욕타임즈에서 했는데, 미국의 그 주택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그 가격이 상승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건설업체가, 요게 이제 어디냐 그러면 텍사스주 샌안토니아 인근 엘름 트레일 개발에 있는 단독주택이라고 하는데, 이 사진에 보듯이 에, 뭐 오피스텔 같이 이거 방 2층도 방 하나, 밑에도 뭐 그렇게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차 하나, 그 주차장 하나 있고 아주 조그만 주택들이 쫙 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는 이제 쓰레기통으로 쫙 그 콘베아 시대처럼 가면서 이제 쓰레기를 치우는 장치, 전형적인 미국의 그 단독주택 지대, 이런 겁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있네요. 송전선 밑에다가 이걸 쳤어요. 이게 건축 허가가 나는 모양이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무슨 암이 걸린다는 둥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나라는 저기 그 이런 평야 지방으로 못 가고 그 저기 산으로 뺑 둘러서 오게 되어 있잖아요. 요런 게 우리나라하고 좀 틀린 건데, 아담한 요런 집,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인터뷰했는데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돈을 그렇게 벌지 못하면서도 내 집에서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가 8%에서 조금 못 미치는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에는 다운사이징이 가속화가 됐다, 이런 얘기 있고. 근데 뭐 최근에 그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그 내렸다는 얘기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고정금리로 대출받았던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는 더더욱 이자 나가는 게 무서우니까 작은 주택을 선호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외 탈출 인도인과 중국인 대구의 조건, 일본도 남의 일 아니다라고 웨지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거를 저도 한번 소개를 한 것 같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을 했습니다. 컬럼니스트 세단과 앤드 덤이라고 발음해야 될까요? 요게 이제 요걸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 일본 쪽만 제가 관심이 있어서 봤는지 모르지만 인도인과 중국인이 최근 23년 사이에 급증했다. 작년에 부유층 인도인 중국인이 부유층들은 합법적 이주도 많고, 많은 사람이 도망치는 사실은 양국을 초강대국의 대도라고 부르기에 적절한지 의문을 낳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 얘기도 그 얘기였던 거거든요. 음, 그런데 2023년도 인도인은 9만 7천 명, 중국인은 5만 3천 명의 불법 입국자가 발견됐다. 미국에서. 이는 2021년도보다 인도인은 3배 이상, 중국인은 2배 이상이다. 아시아 세계의 신자가 간과하기 쉬운 약점이 있다. 그 하나는 부유층의 유출이다. 번영하는 나라는 보통 자본과 인재를 끌어들이는데, 그렇게 그 나라의 GDP가 뭐 2위니 뭐 이렇게 올라가는 중국에서 왜 부유층들이 나가느냐, 이런 얘기죠. 번영하는 나라는 부유층을 유실시키지 않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지만 중국은 2022년도에 1만 8천 명 억만장자를 잃었고, 2위는 러시아가 8,500명, 인도는 3위로 7,500명을 억만장자들을 잃었다. 두 나라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사실은 두 나라의 대도가 과연 얼마나 필연적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나라를 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돈의 문제도 있지만은 동시에 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가 있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나라인가? 태생에 관계없이 열심히 하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정, 공평한 사회인가? 등의 소프트면도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 그 청계천 판자촌 출신 이재명이가 그 야당 후보가, 아니 야당 대표가 됐으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신분 상승이 가능한 나라였죠.
없죠. 지금은 자꾸 이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걷어차지고 있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이민 가는 수요가 옛날보다는 그렇게 없어졌을걸요. 왜냐하면은 독재 정권 때 한국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해서 이민을 그 그래서 저희 돌아가신 부친께서 하는 얘기는 만주에서 남아 했지만은 48년에 아마 북한이라는 국경이 없었다면은 독재 정치를 했으면은 아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라면은 우리도 많이 넘어갔을 거다. 독재 정치를 했다면은. 근데 넘어가 봐야 중국도 독재 정치인데 어쨌든 그러니까는 독재 정치라면서 이민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고 어디 도망가기 아니 그러니까 독립투성의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많이 이 발생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삼면이 바다에서 어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참고 사는 사람이 많았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뭐 민주화 의식이 적대든지 아니면은 권력에 순응하는 그런 별볼일 없는 조선의 백성들이 아니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정부가 국가가 잘못하면은 그거를 어, 내려앉힐 수 있는 힘이 있는 그 국민들인데 에, 정작 도망갈 데가 없다 이게요. 바다를 통해서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독재 정권을 남한 쪽에서 할 때는 북한이 고마웠을 거예요.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바다는 잘 통제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현재 뭐 독재 정권이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그래서 한국은 그러면은 얼마나 지금 중국인하고 들어와 있느냐? 우리나라 인도 사람은 별로 안 들어왔죠. 근데 한국계 중국인은 조선족을 얘기하는 거죠. 남자 여자 합쳐서 55만 아니 60만이나 되네요. 일본의 중국인이 한 70만 된다는데 그 거의 뭐 그거로 봐서는 뭐 중국이 일본으로 더 갔습니다만 그러면은 중국은 남자 여자 합쳐서 22만이면은 여기 요거 뭐 조선족은 중국인이라 그러니까 중국인 국적이 있으니까 중국인이죠. 그러면은 요거 60만 하고 80만이니까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이 더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일본은 70만 분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음. 둔이라는 사람은 부유한 중국인들이 비자를 받고 중국을 탈출하는 이유는 시진핑이 민간 부분을 단속하는 것과 시진핑의 강경 자세가 국민을 겁먹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부유층들이 비자를 받고 외국으로 이민을 한다는 얘기고 불법 입국 중국인 경우는 미국의 TV 보도 등에 따르면은 에콰도르까지 거쳐가지고 차량 도보 등으로 해서 중남미 국가를 지나 직선거리로 약 3,700km를 떨어진 미국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법 입국자들은 이거 이미 어저께인가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일본 뉴스 포브스에서 재팬판에서는 그걸 다시 다 인용을 했네요. 어, 일대 중국몽이라는 거 이거 아주 환멸을 느낀다. 그리고 자유를 우리는 원한다. 그 다음에 이슬람 교도, 그 다음에 기독교 종교의를 드는 사람도 있다. 인도에는 오염된 도시 아주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세무당국이 돈 뜯어가는 거,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었겠지. 법이 완벽하지 않고, 또,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투명하지도 않았으니까, 세무서에 다니면은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있었고, 지금은 그렇진 않겠죠. 네. 열악한 공중위생 프로그램, 조악한 도시 인프라 등 이런 거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탈출을 한다. 여기에 더해서 신분 제도가 있죠.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 그러니까 이 천민 출신들은 상류층의 나이가 아주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본 측이니까 일본도 생각해야 할 재류 외국인의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인이 1위로 약 79만 명.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80만 명이니까. 2위는 베트남이 52만 명, 인도는 4.6만 명이니까 결국은 일본에는 베트남인이 52만 명인데 의외로 한국은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 있죠. 그럼에도 그거는 아마 그 돈벌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 그 취업 이민이든 그 뭐 불법 그 이민이든 어, 그런 어떤 그 먹고 살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미리 얘기했지만 손문도 도쿄에서 거주했다가 그 명치 유신을 배워가지고 신의 혁명을 일으켜 쓰니까 일본이나 한국이나 체류하는 중국인들이 중국 해체 세력으로 영향력을 심어야 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좀 비추고 싶네요. 동경에 와서 사는 그 이 저기 부유층 들이 있다면은 그런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 중국이 자유민주 국가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로 해서 중국 해체 세력으로 좀 커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일본보다는 중국이 가까운데 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 탈출하는 사람 중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이 한 게 공자학원 깔아 거기다가 또 그 비밀 경찰서까지 전 세계에 만들어 가지고 제일 먼저 생긴 데가 그 한국이라며요. 그거가 문재인 정권 때다 뭐다 그런 거 그런 정보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고 최근에 와서야 됐는데 이걸 또 공식적으로 수사도 못 한다며 무슨 법에 그 저촉되는 게 있어가지고 아주 개똥 같은 상황이 있는데 그 남의 나라에 와서 자기네 나라 국민들 그 경찰 통치한다는 얘기니까 감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도 마음대로 못 한다는 얘기고 뭐 물론 미국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니들이 도망가더라도 우리가 다 감시할 거야. 그래서 니들이 이 중국에 반역하는 일이 있으면은 지도서에도 모르게 뭐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자관 그렇게 그 이 혼자가 그 다 중국의 뭐 본토에 뭐 친인척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 협박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공시를 하는 기업은 왜 공시하는 걸까? 오리온이나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매달 그 현대차는 판매량을 공시를 하고 오리온은 금액으로 했는데 이게 단위가 억 원인데요. 매출이 그 지역별로 한국, 중국, 베트남, 러시아 네 군데를 통해서 1월 달에 매출액이 3,224억 원이에요. 어, 작년 1월 달에는 2,370, 35.6%가 증가했어요. 러시아는 매출이 줄었죠. 그 전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그런데 69.1%, 70%나 예, 전년 1월 달 대비 이만큼 많이 늘었어요. 영업이익도 보면은 러시아는 영업 손실이고 아니 영업 손실이 아니고 영업이익이 줄었고 영업이익은 70.6%가 증가를 한 것으로 이렇게 그 나와 있네요. 근데 주가가 어, 2023년도 한 1월 달쯤 해서 그냥 갑자기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왜 떨어졌는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BH라고 그다음에 FPCB 플렉시블 프린트 서킷 보드를 만드는 기업인데 뭐 하는 회사인지 궁금했어요. 경쟁 업체는 인터플렉스, 영풍, C플렉스, BH 자기네들 이런 데가 이제 플렉시블 PCB의 그 주요 경쟁자들이라고 그러고 대만에는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중국에 일본에는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주로 중국, 베트남, 태국의 글로벌 생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영업 매출이 5.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4.8% 감소했는데 전방산업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부진 이렇게 매출이 감소된 거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1년 정도 그래프를 보면은 쭉 내려가고 있죠. DIC라고 이 자동차 부품인데 기어 앤 샤프트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데랍니다. 처음에는 어, 경운기, 농기계 이런 부품만 했는데 자기네들이 발전해가지고 자동차 부품 이런 것까지 하는데 매출이 4.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15.4% 증가했습니다. 해외 종속기업 데일기입의 유한공사 중국인의 영업손익 개선과 비업무용 자산 등의 매각에 따른 이익 증대. 이 BH는 탈중국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 한 모양이에요. 중국에도 자동차가 많은데 기어 앤 샤프트라는 게 이 수동 기아 뭐 이런 그거 아니더라도 딴 데도 무슨 기어가 들어갈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 실적이 좋아서 연결이니까 뭐 그래서 좋아졌다? 음, 두고 봐야 되겠네요. 휴스틸 최근에 제가 작년도 3분기급 분석을 해서 파트 1에서 인사 말씀을 드렸지만은 휴스틸에 관심 있는 시청자께서 그냥 분석 좀 해달라고 그래서 뭐 그냥 제가 분석한 거 한 방송을 했죠. 그래서 커피값 달라고 했더니 진짜 커피값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기분 사람이란 게 이게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기브앤테이크라는 그런 게 엄청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일방적인 원사이드 러브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휴스틸은 매출이 줄었고 영업이익도 57.4%가 줄었는데 매출 손익 주요 원인을 아주 그래도 나름대로 잘 쓴 것 같아요. 북미 지역 에너지용 관광 제품 단가 하락에 따라 매출 감소 및 이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 손실 반영 등으로 수익성이 감소했다. 자, 매출 하락은 판매 단가 하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철강제 가격이 내려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반영이면 평가 손실이 났다는 얘기는 재고가 감소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스루풋은 재고가 감소하면 이익이 증가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팔아서 재고를 줄였으면 이익이 더 나야지 뭔 얘기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강관 제품면 파이프인데 이게 휴스트 지금 기억으로는 옛날 한국관관이 되는 거로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데 제 소시적에 구매 담당할 때 한국관광 것도 많이 샀던 것 같아요. 뭐 부산 파이프도 있었고 부산 파이프가 지금 뭐가 됐나? 그때는 한국관광, 부산 파이프 이런 데서 파이프 공장 건설하는데 제가 구매 부서에서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파이프를 많이 사가지고 공장에 내려보낸 적도 많습니다. 오뚜기 연결입니다. 3조 4천억 원을 해가지고 8.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7.3% 증가했어요. 자, 조웅이라는 데가 이제 종속기업인 모양인데 오뚜기 라면의 단기 실적 반영 및 매출 증대에 따라 영업이익은 증가했다.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설명하는 수준. 단기 순이익 감소는 뭐 오뚜기라면 지주 주식회사하고 뭐 흡수 합병에 따라 발생된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 우리 영업이익까지만 원인 결과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논리 연습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보다 영업비용 증가율이 적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 및 판매 관리비가 그만큼 적게 했다니까 오뚜기 라면 가격을 올렸든지
아니면은 원재료 가격이 내렸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더라고 원인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매출량도 늘었다고 보고 또 라면 가격은 올렸다가 다시 내렸나 그걸 소주 가격이었나? 라면 가격도 다시 내린다고 그랬는데 에, 어쨌든 그 밀가루 가격이 조금 더 다시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1차 추정은 해볼 수 있겠어요. 요런 이제 우리가 표를 하나 보더라도 우리가 논리적인 추론 연습을 자꾸 연습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CS 윈드 매출이 1조 5천억 원으로서 12.6% 증가했고 영업비용 적게 증가했죠. 영업이익이 무려 237.7%나 증가했습니다. IRA 세액공제 반영 및 인수법인 편입 효과. 이 풍력 발전도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 저감법의 그 혜택을 보는 건지 몰랐는데 중국 거 아니고 뭐 그러면은 혜택 보는 게 또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여기 봐서도 그 영업 비용이 적게 증가했으니까 판매 가격이 올랐든지 아니면 원재료 가격이 내렸든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어요.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파트 2 마치도록 하겠습니다.